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갑신정변 쿠데타의 전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쉽게도 갑신정변은 개화당 지도부들의 그 의도와는 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개화 세력이 도륙을 당하고 개화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9명은 이제 일본으로 그 망명을 함으로 인해서 간신히 이제 지도부는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개화의 싹은 완전히 잘려나가고 또다시 이제 이 쇄국과 위정척사의 시대로 돌아가서 1893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년 세월을 학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10년이냐면은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 그 주둔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군이 야 우리도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개대대를 조선에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서울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여차하면은 언제든지 이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일본이 야 이러다가 우리 이거 나라 망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우리 지금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선에 대한 그 신경을 끄자.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동시에 철군을 시키자. 그래서 1885년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용장이가 천진에서 만나서 양군을 철수시키기로, 이게 천진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분간은 하여간 신경 끄고 군대를 양성해서 우리가 지금 청나라한테도 짓밟히는 이런 국력 가지고 무슨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 부국강병을 하자. 자, 청나라 군대도 떠나가고 일본 군대도 떠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지도부가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뭔가 국가의 방향을 개국 방향으로 나가고 근대화 방향으로 잡아서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뭔가 성과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10년 동안은 그전이나 다름없이 민씨 척족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가지고 고종의 이 전제군주권을 이용해가지고 끝없이 백성들을 수탈해먹는 이런 악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동학난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이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개화당이 손을 잡은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종이 처음에는 가담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일본군을 내쫓고 고종을 다시 이제 납치해온 청나라 군대가 너에게 권력을 우리가 다시는 주겠는데 이제부터 우리 말 들어. 함부로 어디 일본에다가 뭐 찝쩍거리거나 개화당하고 손을 잡거나 이런 걸 막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진압이 되니까 이용장이가 이 원세계에게 너 지금 그 왕실로 들어가서 고종 옆방에다가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고종에게 들어가는 모든 사안들을 감시해라. 그래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는 무슨 독립국가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12월 9일부터 쿠데타에 관련돼 있었던 개화당 세력은 다 일망타진해가지고 정변 주동 세력인 홍영식, 박영효는 그 김옥규라고 같이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살았습니다만 박영효의 형인 박영교, 이 두 사람은 모반 대역 부도죄를 적용하여 능지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과 발 전부 이 소술에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형벌을 처하고요. 정몰가산, 죄인의 재산을 못수합니다. 그 다음에 파가저택, 죄인의 집을 파괴한 다음에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개화 세력은 완전히 도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무렵에 이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이 처단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그냥 서울 시내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이곳에다가 막 걸어놓고 막 시체를 갖다가 막 싸놓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장면을 그 당시에 민영익을 치료해서 살려준 알레이라는 사람이 민영익을 치료하러 민영익의 집을 가다가 이 시체들을 목격한 거예요. 1895년 1월 30일이니까 이제 막 개화당 세력들 죽여서 그 시체를 막 갖다 싸놨는데 개들이 시체 더미에 올라가서 살점을 뜯어먹고 있더라. 그런데 민영익의 집을 갔더니 민영이가 칼 맞은 자리에 3살이 되더라고.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먹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기겁을 했다. 알렌의 일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알렌의 일기에. 홍영식의 아버지 홍순목은 영의정을 지낸 아주 정말 그 빵빵한 집안인데, 홍영식의 어린 아들 이것들 이제 다 가서 다 처참하게 죽을 거니까 차라리 내가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린 아들 다 죽이고 자기도 사약을 먹고 자결을 하고 홍영식의 부인도 자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파송되어 왔던 이 서양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형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정말 잔혹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제발 이 형벌을 남용하지 말라. 우리도 옛날에 서양에서도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점점 그 근대화되면서 이런 악습은 다 없어졌다. 죽이는 걸로 다 끝나면 됐지. 그래 시체까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막 이제 뭐 압력을 넣고 뭐 이럽니다. 예. 우리 고종은 정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북과랑묘 기념비라는 게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1887년에 갑신정변 때 아까 그 북과랑묘로 피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북과랑묘에다가 기념비석을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로 피신을 해서 내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그걸 기념해서 이 비를 세워놓으라. 북과랑묘에다 세웠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고종이 글을 짓고 민영아리가 쓴 글씨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왕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났다. 이모년 병난에 관운장이 목숨을 구해주었다. 관운장을 위해 사당을 짓고 북묘라 이름했다. 북과랑묘를 진 거는 이 무당 진령군이 지라고 해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진령군이 관우 신을 모시고 있던 여자기 때문에. 북묘로 가서 난을 피하니 흉도들 목을 베고 적을 물리쳤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워놓으라. 그 비석을 1887년에 세운 거예요. 진짜 근대화 물결이 도도에 몰려와가지고 다른 나라는 전부 입헌군주국 내지는 뭐 공화정을 세워가지고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근대화 물결이 도도에 밀려오는 이 격동의 시대에 조선왕은 국왕이 관우의 꿈을 꾸고 그를 기르는 사당에다가 목숨을 구했다고 비석을 세우는 이런 미신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아니 뭐 미신을 믿는 게 지금 뭐 고종 시대만 믿습니까? 요즘에 국회의원 출마자들 뭐 지방선거 출마자들 점쟁이한테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도 정치한답시고 하는 이 정치인들 중에 제가 아는 어떤 정말 국회의장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은 전속 점쟁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종 탓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부 이게 미신에 미쳐 있는 나라죠. 예. 이것도 모자라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인 1901년 8월에 고종이 야 우리가 지금 왕조에서 제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황제가 됐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관우를 정말 신을 내가 총애하는데 관우가 지금 관왕으로 돼 있다. 이건 제후 신분 아니냐. 내가 모시는 신이니까 왕에서 황제로 승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관황으로 격상을 시키는 제사를 지내줍니다. 1901년에 20세기 들어서. 그래서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시는 분들은 꼭 안내처에 물으셔서 고종이 세운 북과랑묘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에 가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저는 우리 구한말, 이 개화 세력이 도도히 꿈틀대던 그 시기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윤치호라는 사람인데, 이 윤치호는 정말 세계인입니다. 윤치호는 아주 약간의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푸트 주한미국공사의 통역관으로 와서 푸트 공사의 통역을 맡아서 해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고, 당대 이 재능 있는 많은 인재 중에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도 꿰뚫어 본 국제인이었습니다. 이 윤치호가 아버지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유명한 무관입니다. 윤석열과 윤치호 부자가 개화 세력의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가 마지막 상황에서 발을 빼요. 왜 뺐을까? 윤치호는 아마 푸트공사나 포크 무관이나 영국 총영사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나도 개화를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절대 이 개화당의 이 정변은 성공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정변이 실패를 할 경우에 개화 세력은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문난적으로 몰리고 전부 다 도륙을 당할 텐데, 이러면 개화의 싹마저 지워진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빼자. 그래서 윤치호는 막판에 가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처단을 안 당하고 살아남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김옥균이나 박영우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급진 세력이었다면, 윤치호는 어쨌든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뭔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는 이런 온건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당에 어쨌든 가담했다는 혐의가 지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 푸트공사의 이 통역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의 압력에 의해서 고종이 윤치호 처벌을 못하고, 그래서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서서원이라고 상해에 있는 중서서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현재는 이게 동호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요.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1888년에 남부의 하버드라고 이름이 알려진 저 밴더빌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하필이면 윤치호가 미국 중에서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남부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하면서 처절한 인종차별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중서서원에서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윤치호의 일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윤치호는 당대 지식인 중에서 이 국제관계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윤치호가 보기에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정부가 너무나 포악해가지고 국민을 막 압제하고 국민들 재산을 제멋대로 빼앗고 동족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혹하게 막 처벌을 하고 하는 이런 정부 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면 그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 국가가 사라지고 지배층이 변화도 국민 개개인이 예전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치체제가 있거나 그런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조선을 우리가 이 신분사회를 구성을 해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살 수 있는 그 계층을 보통 3%에서 7%의 아주 이 최고층 양반이라고 칩니다. 요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 시험을 봐서 자기가 관리가 돼서 면허받은 흡혈귀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열심히
착취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나머지 97%의 백성들은 97%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이 조선왕조의 이 포악한 통치를 받는 게 낫냐? 아니면 좀 일본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 통치도 하고 뭐 전염병이 돌면 그래도 병도 치료해주고 학교도 져가지고 문명도 퇴치해주고 그 다음에 법치에 의해서 함부로 뭐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해주고 또 뭐 민족법에 의해서 여성들도 이름을 갖게 해주고 노비, 천민 이런 거 다 없애주고 이런 문명 통치를 받는 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단지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흡혈귀처럼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니까 일본의 통치에 저항을 하는 거죠. 자, 어느 편을 택할 거냐? 동족에 의한 가혹한 통치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이민족에 의한 관대한 문명 지배를 받을 거냐? 당신 같으면 지금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조선 백성 김씨, 당신 같으면 어느 편을 취할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야, 너 임마 좀 일본 편을 들은 거야? 하고 친일파로 딱지를 붙여놨죠. 그래서 지금 민족 무슨 대백과 사전 이런 데 보면 윤치호 친일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치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윤치호 일기 1889년 12월 29일자 일기에 현재와 같은 포악한 정부를 두고는 독립을 해도 이민족에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를 못한다. 반대로 애족적이고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지면 비록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다 하더라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앙이 아니다. 행복이다 이게. 게다가 건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은 어느 때고 독립을 회복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무식하며 포악할 정도로 이기적인 정부는 인민을 계속 가난하고 무식하고 허약하게 만들 것이다. 독립된다 해서 이런 인민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근대사를 제대로 보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은 윤치호 일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마 윤치호 일기를 이게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윤치호 일기가 윤치호는 또 이게 영문으로 일기를 썼어요. 영문으로. 그런데 그거를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중에 윤치호 일기 번역본이 출간돼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근대사를 어떻게 봐야 되고 당대의 이 국제관계의 작동 원리를 훤히 알고 있는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고뇌는 무엇이었고 개화당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수구파들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었는지를 윤치호처럼 정말 통렬하게 써놓은 지식인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윤치호 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윤치호 일기 중에서도 정말 의미심장한 일기들만 뽑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지성인입니다. 윤치호가 나중에 내가 그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일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친일파다 저놈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윤치호가 일본을 나의 조국을 선택하려고 했느냐. 본인이 정말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간의 자유, 이건 다 언어의 유희다. 미국인들은 인간의 평등, 자유, 박애를 말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자유의 땅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려면 백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흑인이나 황인종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느냐. 그런데 적어도 일본은 같은 황인종으로서 황인종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에게 맞서보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윤치호는 황인종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서양 침략에 맞서서 뭔가 우리 동양 나름의 가치를 지켜보자고 하는
일본에서 문명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을 했고, 실제로 일본이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만든 다음에 오족협파라고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국이라는 이 실체를 그냥 만주국은 뭐 우리 그 일반 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이야. 괴뢰국 다음에 뭐라고 계십니까? 몰라,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짜증의 그 벽을 넘어서 우리가 만주국을 공부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윤치호가 1893년 11월 1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나라를 정할 수 있다면 일본을 택했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냄새나는 중국, 인종편견과 차별이 무서운 미국, 지긋지긋한 정권이 존재하는 조선에서 살고 싶지 않다. 오 축복받은 일본이여, 동양의 낙원이여, 세계의 동산이여. 그래서 이은초가 친일파를 하기를 찍었습니다만, 왜 이 사람이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고 일본 국적으로 가지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적어도 지식이라면 당대 윤치호의 고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근대사가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윤치호가 갑신정변에서 마지막에 발을 뺀 이유가 이겁니다. 갑신정변에서 실패해가지고 다 도륙을 당하고 보니까 윤치호가 이렇게 써놨어요. 개화 독립에 대해서 혀를 놀리는 자가 없다. 급진개화당의 패거가 이렇게 심하게 나라를 그르쳤다. 그거 봐라, 내가 하지 말라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이 짓을 하다가 이 꼴이 됐으니 수구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밖에 더 되느냐. 윤치호가 아주 통탄을 합니다. 자, 개화 세력이 일망타진되고 청나라가 와가지고 다시 민씨 척족들에게 권력을 되찾아주고, 고종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알지? 뭐 이러니까 또 그냥 청나라에 빌붙어가지고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윤치호가 갑신정변은 의도와는 달리 모처럼 시작된 개화와 독립의 분위기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바로 이게 미국과 영국의 이 외교관들이 시기상조론을 외치면서 갑신정변 쿠데타를 그렇게 만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제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자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은 왜 그렇게 개화가 뭔지도 몰랐을까요? 조선의 민중들은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요? 제가 늘 뭐 통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이런 이념의 혼란, 국가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게 온 이유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엘리트 그러면 정말 영어 수학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인간들을 엘리트라고 그랬지, 그리스 로마의 어떤 비극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은 뭐고 자유와 인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나 우리가 공부하거나 고뇌하거나 정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재필이가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을 자기가 미국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조선 백성이 무식하냐?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요키치가 자기가 이제 이 서양을 쫙 이제 그 공부하고 와서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서양사정이 100만 부가 팔려요.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을 또 씁니다. 학문의 권장은 이게 이 양이 열 몇 권이 되는데 다 합쳐가지고 3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책을 읽고 개화, 개방, 근대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개화 지지 세력이 된 거예요. 조선은 첫째, 절대 다수가 문맹이에요. 둘째, 조선 정부가 서점 허가를 안 냈습니다. 서점 허가를. 정조 임금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강아지 풀 뜯는 소리들 하고 계신데, 정조가 서양 서적을 분석행위한 인간입니다. 아니 19세기에 서점을 열어서 책을 유통시켰다고 이게 글을
책을 이렇게 그 유통하는 업자를 책회라고 했는데, 책회. 책 팔다가 붙잡혀가지고 모가지 끊긴 인간들이 19세기에도 나타나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선 양반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백성들이 무식해야지 통치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어디 감히 책을 읽어. 책을 읽어가지고 유식해지면 양반한테 대들거든요. 이렇게 대들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문맹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서점은 한 곳도 없고 모든 책은 다 한문이에요.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에. 한글 책이 몇 권 있긴 있었어요. 다 삼강오륜을 주장하는 책들만 있었습니다. 국왕은 미신에 의지해서 뭐 진령군의 점괘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지를 않나. 양반 사대부들은 뭐 20세기가 지금 다가오는 와중에서 공자왈, 맹자왈, 근대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막 뭐 증기선과 뭐 이런 배들이 다니면서 거함거포로 막 다른 나라들을 전부 무찌를 때 우리는 석기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를 않나. 응? 최고 위정척사는 선이고 개화는 악이라고 이렇게 물고 뜯지를 않나. 이런 나라에서 백성이 깨어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풍토에서 정말 개화 세력이 비록 한 줌이나마 그래도 이 싹 터올랐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우선 개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사실.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까 다른 그 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손잡고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 수구파들은 청나라에 의지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개화당을 완전히 도륙을 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고종이라는 인간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편군주국을 만들려고 뭐 의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의 왕권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 이놈들을 다 무찔러야 되겠다 하고 고종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바람에 결국은 갑신정변이 실패했으니까 결국 조선의 갑신정변 실패도 그 귀결점은 고종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개화당이 막 탈출하고 다케조의 공사가 이제 막 탈출해 오고 막 그 와중에 막 일본 사람이 40명이나 죽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본 이제 가기가 열려가지고 갑신정변을 쫙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 다케조의 공사가 이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자, 다케조의 공사의 책임은 뭐냐? 첫째, 현지 공사가 직접 쿠데타에 참여를 한 사실. 둘째, 공사관 경비대인 일본군이 불법 암살에, 그러니까 민씨 척족 세력을 죽이고 개화당이 친군 지휘관들을 죽이는데 일본군이 도움을 준 사실. 그 다음에 다케조 공사가 사흘간 왕궁에 체제하면서 역도를 지지한 사실. 또 김옥균 일행을 일본으로 망명하는 데 원조한 사실. 야, 이런 게 밝혀지면 이거 큰일 났냐. 그래서 안 되겠다. 다케조에 또 해임시키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게 항상 이제 언론이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문제지만 이 무렵에도 일본은 또 언론이 문제였어.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일본군이 말이야 청군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거냐, 막 원수를 갚자, 막 선동을 해요. 이 기회에 무례한 청과 조선을 응직하자. 그런데 뭘로 응직을 해요? 군대가 있어야 응직을 하죠. 지지신보, 이거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는 지지신보는 신속하게 충분한 병력을 보내서 서울을 점령하라 하고 막 선동을 하고. 이 무렵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 엄청난 지금 혼란에 처했습니다. 일본이 266개 번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도시국가로 266개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다 합치는 과정에서 각 번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다 내놔. 그 통치권을 다 반납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각 번이 뭔가 자기네들도 해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도 전부 중앙정부에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 빚 다 갚아야죠. 그 다음에 뭐양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게 사무라이 계급인데, 이것들 보니까 싸우는 거 말고는 아무런 재주가 없으니까, 야, 너희들 이제부터 사무라이 이제 특권 없어 하고 사무라이들 전부 특권을 폐지하고 보니까 전부 실업자가 된 거예요. 이것들 다 먹여 살려야지 이제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군대를 양성하는데 돈 들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스카타 마사요시라고 해서 이 재무상이 마른 수건도 다시 더 짜서 쓴다 이래가지고 막 긴축 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가적인 이제 모욕을 당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군대는 키워야 되겠다 하고 군대 키우는 바람에 개화당의 지원도 못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일본 언론들이 막 전쟁을 선동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일본은 돈이 없어서 전쟁 못한다. 철없는 소리들 말아라. 언론들이 이제 깨갱하죠. 그 당시에 일본은 총 병력이 4만 명이었는데요. 아니, 일본군이 4만 명이면 뭐예요? 조선에서 전쟁을 하려면 이 4만 명을 실어날 수 있는 수송수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어서 전쟁 못한다. 전쟁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도 가서 타협을 하자. 그래서 청나라하고 타협을 합니다. 조선하고도 타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손을 끊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내실을 다진다 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선에다가 뭔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성조회라는 걸 체결하는데 정말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케조의 공사가 계속 개화당을 부추겨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고 일본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1조, 2조, 3조, 4조, 5조 아무리 봐도 단 일본 공사관이 이번에도 이거 공격을 당해가지고 조선 난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을 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사관 호위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국제법적인 권리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일개 대대를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요게 일본이 조선 땅에 이 일본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주둔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확약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군 일개 대대가 지금 용산에 딱 지를 치고 있어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또 서울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와장창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우리 전쟁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천진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천진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다 철수를 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다시 조선에다가 군대를 보낼 때는 양국이 서로 통지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천진조약에 의해서 이제 철수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 그랬는데, 거기 무슨 구속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구속조항을 안 넣고 그냥 혹시라도 다시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다가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지만 하면. 그 나중에 이제 동학이 꽝하고 터지니까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와서 우리 동학 난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래 해줄게. 그리고 군대를 보내면서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에다가 야,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군대 보내니까 그리 알고 있어. 우리 이거 동학난만 처리하고 바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게 아니었죠.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일본군은 이거 왜 니네 많아? 우리도 군대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와서 꽈당 하고 벌어진 게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의 원인은 바로 이 천진조약을 너무나 엉성하게 맺은 데 따른 반대급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10년 동안을 조선 지도부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개화의 길로 근대화를 추구를 했다면 조선의 역사도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신정변을 체험한 고종을 비롯해서 이 조선의 국가지도부 사람들은 개화의 필요성은 한편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개화라는 말만 나오면 야 이거 또 이 나쁜 놈들이 또 뭐 과인을 어쩌기 뭐 과인의 왕권을 또 뭐 이러니까 이제 개화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온건 개화론자이니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개화당 쿠데타로 인해서 점진적인 개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갑신정변 쿠데타가 이런 일을 불러온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서부터 이제 청나라는 일본군도 떠났겠다. 청나라는 이제 청나라 군대를 다시 철수시켰습니다만은 야 이거 좀 위험하니까 압록강 부근에다가 군대를 항상 대기를 시켜놔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금방 들어오려고. 그리고 또 조약을 하나를 맺어가지고 인천에다가 청나라 군함 3척을 항상 갖다 놓게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라도 이 조선의 이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원세계를 아주 막강한 권한을 보내가지고 마치 총독 비슷한 권한을 줘가지고 조선에 보내서 조선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 사실상 조선은 청나라의 식민지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역사의 기준점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요만한 일만 벌어지면 물고 뜯고 막 반일 감정이 막 불고 끓어가지고 뭐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뭐 난리가 벌어지는데 청나라가 조선을 10년간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식민지처럼 통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나 이거죠. 도대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본과 청나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렇게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정말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호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호떡. 호떡이 왜 호떡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설탕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설탕이 많이 났어요. 설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구워서 철판 위에다가 구워서 파는 게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호떡입니다. 이게 오랑캐 청나라 사람들이 먹는 호떡이다. 조선 사람들이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이모군란 때 이제 처음 진출을 해가지고 호떡을 구워서 팔으니까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고 또 기름에다가 구우고 그러니까 아주 호떡이 그냥 천하를 평정했어요. 1880년에 이모군란 직후에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 청나라 상인, 이걸 화상이라고 하죠. 화상들이 대거 이제 그 조선에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선이 청나라의 식민지 비슷하게 됐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마구 이제 그 상권을 빼앗는 거예요. 원색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를 그냥 완전히 팔을 비틀어가지고 영사재판권, 서울에서의 상업활동, 내지 통상권, 토지 소유권, 저관세율, 각종 특혜, 청나라가 서양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각종 그 특권들, 이걸 조선에 와가지고 다 그대로 뺏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청나라가 서양 이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못된 짓 하는 걸 다 그냥 당한 거를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조선은 청나라의 완벽한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94년까지 화상의 전성시대. 그래서 이때 호떡이 유행한 겁니다, 이때. 조선에 처음으로 이제 화상이 진출한 것은 이모군란 때
그 3천 명의 병력이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자 공급을 위해서 저 산동성에 있는 이 그 화상 6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도 청나라 군대가 계속 주둔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자 공급을 해주면서 점점 조선의 상권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서울에 350명, 인천에 235명이었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1884년에 인천에다가 조계를 설치하고 조계지 설치하니까 바다 건너에 이제 산동성에서 와 화교들이 몰려옵니다. 부산에 87년에 조계지 설치하고 89년에 원산에 설치하니까 화상들이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1890년에는 1000명, 1890년에는 6년에 5000명.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진출한 것은 삼도업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 칼을 쓰는 업종. 칼을 쓰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리입니다, 요리. 그래서 중국집을 열죠. 두 번째로는 양복점, 그 다음에 이발소, 그 다음에 이제 포목상,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특히 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솥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조선 솥시장의 70%를 중국이 장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집에 가면 중국 음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동은 그 일본 음식입니다. 근데 조선의 중국집은 지금도 한국의 중국집에 가면은 우동을 팔아요. 왜 팔까요? 중국집에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 수입이 없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중국집에 가서 못 사 먹었습니다. 음식이 비싸서. 그럼 주로 누가 사 먹었느냐? 조선에 진출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우동이 메뉴로 끼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반찬을 내주는데 양파하고 단무지를 내줘요. 양파는 뭐 이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죠. 단무지 왜 내줘요? 단무지는 대부분의 중국 요리집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1926년까지 가요. 192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쌀이 모자라니까 조선에다가 이제 그 벽시를 그 많은 그 양이 많이 나고 밥맛도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벽시를 조선에다가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산미 증산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조선에서 이 일본 그 벽시 품종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쌀 수확량이 왕창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대거 수출을 해요. 그래서 조선 농민들이 쌀을 그 일본에다 수출해가지고 돈들이 두둑해졌어요. 그래서 1926년 이후서부터 조선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선에 있는 중국집에서는 김치나 깍두기도 같이 내주게 됐습니다. 이 음식 문화로 보면 재밌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이 무역액을 보면 조선이 청나라에다가 수출하는 총액은 14만 달러인데 청나라로부터 수입해오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무려 14배나 많은 심각한 무역 격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화교들이 다 철수했느냐? 철수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화교들이 아주 이런 요소에 침투를 해가지고 번 돈을 중국으로 과실송금을 하는데 그 과실송금한 금액을 조선 총독부가 통계를 내보니까 서울, 인천 등에 진출한 조선 화교가 본국에 송금한 액수가 1923년에 100억 엔이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안 되겠다. 화교들 돈을 좀 뺏자. 그래가지고 5.16 일어난 다음에 화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화교 자본을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화교들은 통제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화교들은 절대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중공업 공장 짓는 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놀고 먹고 즐기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맥주 뭐 이런 거 무슨 뭐 서비스업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화교들은 전부 한국에서는 중국 화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남동호 총리 말씀에 의하면은 짜장면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 고시로 묶어버렸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발을 못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도 막 와가지고 막 일본 상권과 이 청나라 상권이 막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세계가 안 되겠다. 일본 상권을 좀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못된 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원세계라는 인간이 정말 별 웃기는 짓을 다 벌이는데요. 청나라 군함을 이용해서 밀수를 합니다. 원세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청나라에서 청나라와 조선과의 무역액이 일본과 조선의 무역액을 추월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 청나라의 무역액이 늘어나요. 원세계가 23세 때인가 조선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23살 먹은 이 일본의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원세계는 과거급제도 못하고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뭐 병법서나 몇 권 읽던 친구가 어느 날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조선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23살인가에서부터 9년을 조선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 동안 이제 원세계가 부인이 여러 명인데,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 중에 조선 여자도 부인으로 뒀어요. 그래서 조선 여성으로부터 군함 5년가를 낳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재밌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와가지고 그냥 일본하고의 무역 이런 거를 그냥 막 강제로 막 통제를 하고 식민지처럼 했으니까 청나라하고의 무역액을 늘려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85년에는 청이 19구, 일본이 80일이었어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무역액이.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인 1892년에는 청나라가 45, 일본이 55. 청나라 무역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거의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막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조선을 청나라의 이 영향권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그 중에 조선에 진출한 이 화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동순태는 이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이름이 담걸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세계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온갖 그냥 밀수를 자행을 해가지고, 밀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세를 안 내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운송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조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가지고 한강에다가 인천까지 배를 띄워가지고 배로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는 마차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인천과 서울 간 기차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서울 인천 간의 모든 교통을 동순태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동순태는 일제시대에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차를 수입을 하다가 택시 회사를 운영을 했고, 복권 판매, 전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20세기 초에 최고 부자가 바로 이 담걸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23년에 서울 개인 납세자 1위를 차지한 사람이 화교 담걸생이었어요. 1929년에 담걸생이 죽으면서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철수를 하죠. 이게 누구 덕이냐? 이 다 원세계의 덕을 본 겁니다. 자, 이 원세계가 나쁜 짓을 한 것 중에 1882년에 조청 상민 무력 수역 장정 제7조에
이 윤선 전기 항로를 개척하고 청나라 군함의 조선 연해 및 항구 자유 왕래권이라는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885년에 천진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도 철수를 하고 일본 군대도 철수를 하니까 여차하면은 청나라가 그 조선에 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함이 조선의 이 연안을 방어한다라는 권리를 국제조약에 의해서 이 조청 상민 무력 수륙 양용 조약에 의해서 강제로 이거를 그 맺게 해가지고 인천에 청나라 군함이 상시 기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요 배가 인천에 와가지고 배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 조선 관리들이 가서 조사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함을 이용해서 이때서부터 밀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장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청나라 군함의 왕래 및 청국 해병의 하선 승선 시 조선 해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조선 청나라 병사들을 통해 가지고 제일 그 당시에 비싼 무역 거래 제품이 인삼이었는데 조선 인삼을 그냥 막 엄청나게 밀수를 합니다. 엄청나게. 그때 많이 이용을 한 이 청나라 군함이 제원호라는 배인데 이게 청일전쟁 때 저 배를 그 일본군이 격침시켜 버리죠. 이런 식으로 막 청나라 상인은 물론이고 막 일본 상인들이 와가지고 막 갖가지 이권 혜택을 다 받아가니까 이제 조선에 이제 이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1887년, 89년, 90년 외국 상인들을 축출하자고 뭐 대규모 막 투쟁이 벌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동학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중에서도 이제 원세계의 그 후원을 믿은 청나라 상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무역 역조 현상이 벌어지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세금을 거둘라니 세금이 거치지를 않지, 뭘 하려니 돈도 없지.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이제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차관을 주는 나라에서 보면 이것들이 차관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너희들 혹시 이 차관을 못 갚으면 우리가 돈 떼이니까 혹시라도 못 갚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담보를 잡습니다. 1885년에 일본 정부가 이모군란 때 조선의 이 폭도들이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일본 사람들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조선이 돈이 없어가지고 배상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야 배상금 빨리 내놔 막 하도 독촉을 하니까 독일계 세창양행으로부터 2만 파운드의 차관을 도입을 하는데 독일 이 세창양행이 너희들이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내놔 그래가지고 연리 12% 이자,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이제 그 물건 수입하고 수출할 때 관세가 오는데 그 관세를 담보로 잡아요. 야 이것도 좀 그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독일 선박으로 전라도에서부터 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이 운반 권리를 독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창양행이 1886년부터 세미를 운송을 해가지고 세미 운송하면은 그 운송료를 막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아주 톡톡히 재미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빚을 냈으면 그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도 못 갚은 데다가 이자도 못 갚으니까 빚과 이자가 막 계속 쌓여가지고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창양의 차관이 2만 파운드인데 기한이 지나도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으니까 이게 막 복리로 불어나가지고 상환 금액이 10만 양으로 폭증을 해요. 아이고 이거 뭐 세창양에서 빨리 이자 갚어 뭐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 원세계한테 가서 상국에서 저희들을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원세계가 그래 살려줄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순태한테 야 너 얘네들 그 10만 양 빌려줘
빌려줍니다. 이것도 공짜가 아니죠. 여기도 또 담보를 잡아요. 바로 한강에 이 인천까지 이 운항권을 또 뺏어갑니다. 차관 도입 몇 년 후에 또 원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고 또 빚을 내고 또 빚을 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910년에 한일합방 때는 1년치 정부 예산에 뭐 몇 배를 빚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독일의 세창양행이 세미 운송을 해가지고 톡톡히 재미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차라리 우리가 이 해외로부터 빚을 내서 기선을, 세척을 사다가 우리가 세미를 운송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돈을 또 빌립니다. 타운샌드 양행은 미국 건데,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빌려다가 또 배를 도입을 해가지고 배를 사다가 운영을 해요. 이 돈도 또 못 갚아요. 또 원세계한테 아유 형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동순태가 또 10만 양을 차관하니 42일 만에 또 10만 양을 또 빌려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 뭐 재위 40년 행사를 한다고 이 나라에서 돈 빌려 저 나라에서 돈 빌려 막 빌려가지고 무슨 짓을 벌이냐면은 자기가 행사장까지 타고 갈 포드 승용차를 삽니다. 그 다음에 외국 고관대작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행사장까지 태우고 갈 인력거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 다음에 포드 승용차를 들여오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그 운전기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또 운전기사로 비싼 돈을 주고 또 초빙을 해와요. 이런 사람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나중에 일본 정부로부터 막 항의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또 빚을 냅니다. 그래서 동순태가 그렇게 차관을 막 10만 장 계속 빌려주면서 조선정부와 합작으로 한화윤성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인천과 서울 간에 이 화물과 사람 이 독점권을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조선에 있는 모든 이권을 뭐 이런 이권 저런 이권 뭐 철도 이권 뭐 심지어 나중에는요 저 그 동해에 있는 고래를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당 30%를 조선정부에 내는 조건으로 고래잡이 이권까지 팔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일본 상인들이 그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청나라 상인들이 장악하도록 원세계가 아주 교묘하게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오웬 댄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이 법무화문의 고문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야 이거 원세계 이놈 정말 해도 너무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웬 댄이가 원세계는 저게 외교관이 아니라 저게 밀수꾼이자 무법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조선이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한테 이제 망신을 당하고 야,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우리 정말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생존을 못 하겠다. 뭐 서양 열강은 뭐 고사하고 청나라한테마저 이 망신을 당했으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885년에 태정관 제도라는 걸 폐지합니다. 태정관 제도는 이 청나라의 내각 제도인데 청나라 내각제를 폐지하고 프러시아의 내각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시험을 쳐가지고 뽑자. 그래서 이때서부터 소위 말하는 고시라는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모든 그 관료들은 정부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과목이 뭐냐? 법학, 경제학, 정치학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관리를 선발해서 국가 운영을 맡기는 이 관리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핏줄이 그 뭐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뭐 일본에서는 이제 화족, 뭐 황족 뭐 이랬는데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실력 박치기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국가 관료로 등용을 시킴으로써 신분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서부터는 아무리 뭐 집안이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런 사회를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잊어라.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일본이 그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치에 이제 총력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막 그 마스카타 내각의 이 재정 개혁에서부터 부국강병 막 그리고 막 배를 만들어야 된다. 청나라의 저 군함이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그러면 내가 그 궁중비를 아껴가지고 내가 매년 10%를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도 그럼 저희들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함을 그 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10%씩의 자기 봉급을 반납하는 뭐 이런 일까지 벌여가지고 일본이 조선에다가 관심을 퇴거하고 국력을 막 배양하고 있을 때 청나라는 그냥 와 조선에 몰려와가지고 식민지처럼 뜯어먹은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모르죠. 조선을 이렇게 그 탈탈 털어먹은 이런 얘기를 청나라가 나쁜 짓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뭔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이 균형 감각을 잃은 것 같아요. 일본에다가는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고 청나라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구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소중화 사상이라는 거죠.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갑신정변이 개화당의 의도하고는 달리 개화당 세력의 전멸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또다시 조선이 이제 수구 퇴행을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확 심해져 가지고 조선은 아예 청나라의 속구가 아니라 식민지 상태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원세계가 자기 옆방에 앉아가지고 그 왕에게 올라가는 서류까지 다 감시 감독을 하는 이런 상황을 왕권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한 고종이 이거 참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청나라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일본 우리 좀 도와줘. 야, 청나라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는데 말이야. 당신들이라도 우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우리 지금 바빠 죽겠어.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 조선에 지금 뭐 신경 쓸 여가가 없어. 미국에다가 아유 미국 그 지금 우리 청나라한테 좀 이꼴 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우리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아 우리는 정말 바빠. 지금 우리 서부개척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영국은 뭐 가만히 보니까 조선 뭐 좀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봤는데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예요. 이게. 영국 그 외교관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조선은 정말 착취하려고 해봐 착취할 것조차 발견되지 못하는 이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우리 좀 도와주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베베르한테 우리 좀 도와주셔 그랬더니 베베르가 이게 웬 떡이야. 뭐가 필요한데? 아, 좀 청나라 저놈들 때문에 우리 막 미치겠어요.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그 우리 미략 맺은 게 제1차 조로미략입니다. 제1차 조로미략은 뭐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청나라의 압력을 어떻게든지 물리쳐 보려고 이 고종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이 남진을 전 세계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뭐야? 지금 러시아가 말이야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반도로 내려오면 한반도에 지금 항구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얘네들이 여기다가 지금 부동항을 만들어 가지고 태평양을 러시아 군함이 막 휘젓고 다니면 영국의 제해권에 심각한 이게 위험이 오는데 이게 뭐야? 뭐? 제1차 미략? 이놈들 봐. 그래서 영국이 한 게 뭡니까? 검은도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청나라의 압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영국이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거문도를 딱 점령을 하고 러시아에다 대고, 야, 러시아, 너희들 말이야, 조선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전쟁이야. 너희들 정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깨갱이죠. 이러고 있는 판에 또 제2차 조로매락을 믿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고종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영국과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을 펼쳐서 영국이 러시아 세력이 바다로 나오는 것을 틀어막는 게 이 전지주전 차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영러 그레이트 게임인데, 그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 지금 동아시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이 와중에 한복판에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죠. 하여간 이 고종이 러시아에 대한 끝없는 이 애정행각이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없이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이기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중국의 품에 안기려고 별짓을 다 했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역사라는 거는 뭐 돌고 도는 거 아닌가.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와가지고 부산항에다가 이 러시아 함대를 갖다 놓고 러시아가 태평양을 막 휘젓고 다니는 날 영국의 제해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는데, 이런 거를 보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이거는 패권국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거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대한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 장구도 없는 벌거숭이 상태로 국제 상태에 그냥 뛰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차례 조로 밀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하여금, 야,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이 러시아하고 뭔가 한판 벌리려고 보니까, 영국은 해군국이기 때문에 육군도 몇 명 안 됩니다. 다 해군들이죠. 거기다가 이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착취할 것도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전쟁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러니 대타 누구 없나 찾다 보니까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야, 너희들 말이야, 저 조선을 러시아가 차지하면 일본 그 다음 침략은 너희들이 당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 지금 열심히 지금 군대 잘 기르고 있지? 예, 잘 기르고 있는데요. 저 조선이 러시아한테 먹히지 않도록 너희들 눈 똑바로 뜨고 봐. 네.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조선으로 내려오면 이제 일본이 큰일 난 거죠. 결국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고종이 끝없이 이 한반도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자초한 비극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관계, 이 국제 정치, 국제 역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국제관계라는 판에다가 우리 근대사를 딱 올려놓고 보면 고종이 러시아를 손잡은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러 밀약을 두 차례나 체결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이 일본을 계속 강화를 시켰습니다. 일본을. 그래서 일본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결국 청일전쟁도 배후 조종자는 영국이고요. 러일전쟁도 배후 조종자는 영국입니다. 마치 오늘날 지구상 모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데가 없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검은도를 2년간 점령을 하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태평양에다가 바짝 엎드려 있으니까 도대체 이 동쪽에 있는 이 연해주 지역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영국의 이 방해를 피해서 육지로 철도를 놔가지고 저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신속하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실어나르자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것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듣고 일본이 막 경악을 한 겁니다. 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들어지면 말이야, 영국 해군의 방해를 안 받고 유럽에 있는 이 러시아 군대가 2주나 3주면은 지금 블라디보스톡까지 오는데 쟤네들 우리가 잘 알아. 이 블라디보스톡은 4개월 내지 5개월 겨울에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항구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이거 항구 기능을 못하니까 쟤네들은 분명히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역을 마산 아니면 부산에다가 놓을 것이다. 야, 이거 부산에 이 러시아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우리가 러시아에게 침략당하는 날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러일전쟁 해야 된다. 그 러일전쟁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뒤에는 영국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일본의 침략 근성만 얘기를 하니 언제쯤 우리가 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개화당의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10년은 조선은 진짜로 이런 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10년. 정말 어떠한 방어 장구도 없는 벙거숭이 상태로 도대체 뭘 어쩌자고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국제 정세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하고 뭔가를 하려고 일을 벌리는 저 상황하고 고종이 러시아하고 제1차, 2차 조론 미령 맺은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 국제 역사, 세계사라는 판, 국제정세라는 판, 국제 외교사라는 판에서 우리 역사를 봐야 제대로 된 우리 역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정말 개화당의 갑신정변 실패가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을 또 몰고 온 이런 상황이 됐고, 결국 청일전쟁의 방아쇠가 딱 울리기 바로 얼마 전에 김옥균이가 상해에서 암살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얼마나 또 연결이 돼 있는지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5권 이런 데서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